자, 강남 아파트를 전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강남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많은 분들이 강남이 어디예요? 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답을 못 합니다. 강남구를 말하는 건지, 아니야, 서초구를 포함해야지. 그럼 송파구는, 야, 우린 왜 안 껴? 우린 강남 3구인데. 그러면 옆에 있는 서초구랑 강남이 니네가 무슨 강남이야? 하면서 막 싸웁니다. 맞죠? 그리고 동작구는 저희는 강남 4구입니다. 강동구가 무슨 소리야? 우리가 4구야? 하면서 막 또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있어. 강남이 어디예요? 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데 대략 강남구에서 서초구의 그 강남역과 삼성역 인근의 그 근방을 말하는 겁니다. 얼추 그 근방, 대충 그 인근. 이게 강남인데 이 강남 얘기를 하면 필연적으로 이게 따라와요. 야, 강남? 야, 걔네들 부자 아니야. 근데 왜 내가 그놈들 걱정을 해야 돼? 라는 게 상당수 국민들의 속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여기까지 이어지죠. 부자들한테는 세금 좀 걷어야 된다. 지금 살기가 얼마나 팍팍하냐. 그러니까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이 논리로 많이 가죠. 근데 이런 기사가 떴어요. 가구당 5억씩 토해낸다. 강남 재건축 집주인들이 공포에 빠졌다. 무슨 소리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부담금이 확정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까지는 뭐 애매했었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떤 집은 한 가구에 5억씩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5억씩.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에서는 이제 댓글 싸움이 또 일어나는 거야. 이런 기사가 생기면. 이건 뭐 과거부터 계속 있었지만은 뭐 거의 단골 소재죠. 이런 댓글도 많이 달려. 아, 꼴 좋다. 강남 망해라. 하면서 막 댓글 다는 분들 많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뭐 몇십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좀 세금을 좀 내라고 왜 안 내려고 하냐 도대체. 이러면서 막 답답해하는 분들도 댓글을 달고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분들이 또 이런 분들 나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제도가 뭐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문제가 있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누가 또 막 댓글을 달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소원이 없겠네 족들이 참전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종부세 내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거? 내가 5억 내보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이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거의 그냥 그 반지의 제왕의 그 유령 부대 같은 거예요. 이분들이 오잖아요? 대화가 끝나, 여기서. 소원이 없겠네, 족들. 그리고 중립기여족들도 참전합니다. 요즘에 이 중립기여족들이 또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중립기여족들이 참전하기 시작해. 근데 이런 분들이 중립기여를 좀 이상하게 박죠. 부자들 걱정해주고 있네요. 참 한심하군요. 그러나 전 중립기여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립기여 분들은 할 말을 하는 중립기여들이야. 할 말 다 해놓고 중립기여 박아. 보통 중립이라고 하면 댓글을 안 달죠. 근데 그게 아니야. 이분들은 댓글을 다 달아. 그래 놓고 중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드라이브 걸어놓고 간 다음에 다시 중립을 빼면 마치 안 한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런 건 사실 뭐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는 거고요. 인터넷 싸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제도가 서민들인 우리 국민들한테 영향을 꽤 많이 줘요. 자,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 부자들한테 세금을 막 5억씩 걷고 7억씩 걷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 그게 왜 서민인 나한테 왜 무주택자인 나한테 그게 나쁘다는 거냐. 이건 좋은 일이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제도는 무엇인지를 한번 볼게요. 간단한 겁니다. 물론 계산식 자체는 되게 복잡한데 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재건축을 함으로써 조합원이 생기는 이익이 있어요. 근데 그 이익을 다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자연적으로 그냥 같이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옆에 단지들도 같이 올라가는 뭐 물가 상승분만큼 아니면 주변 집값만큼 같이 올라간 거는 재건축 때문에 생긴 이득은 아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들어가죠. 뭐 재건축할 때 공짜로 짓는 건 아니니까 이 공사비도 분명히 비용입니다. 그래서 자연 상승분 공사비 빼고 나머지 순이익을 산출을 해요. 조합이 설립됐을 때랑 그 준공했을 때의 공시가격의 차이, 이게 그 이익분이라고 보고 그 이익분이 3천만 원을 넘어간다면 그 이익의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내라.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이 제도가 왜 생겨났냐면 재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집 사러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새 아파트 되면 좋잖아요. 비싸질 것 같고. 그러니까 막 투기 세력이 많아진다 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법을 만드는데 재건축하면 돈을 번다는 거는 어찌 보면 약간 상식 같은 개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해.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 그러면 야, 이걸 어떻게 막을까? 이걸 법으로 어떻게 막을까를 고민한 거야.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투기 수요를 막아야죠. 뭐 그럽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왜 투기를 하죠?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그러네. 그러면 돈을 못 벌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집을 사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니까 집을 사더라도 사실상 남는 게 없게 만들면 투기를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좋아, 그러면 재건축을 하게 해. 대신에 실질적으로 번 돈의 절반 정도를 떼자, 세금으로. 그러면 재건축해도 뭐 큰 이득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대 50%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집값 상승이 엄청나게 많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곳들은 재건축하면 다 50%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 돼버린 거죠. 이 법이 생길 때 초기에는 뭐 얼마 내겠어? 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몇 억씩 내게 되는 거야. 막 수억 원을 냅니다. 막 3억, 4억, 5억을 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뭐냐, 이게 있죠. 아니, 그 낡은 집이 예를 들어 1000세대였어요. 근데 이게 재건축하면은 막 2000세대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2000세대가 되면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세대수가 늘어나면 교통 막힐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뭐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폐기물 처리 비용 같은 것들을 뭐 공짜로 합니까? 그리고 거기가 또 재건축되면서 생기는 이득도 어느 정도 쉐어를 해야죠. 라는 논리도 강력하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제도의 취지가 문제는 아닙니다. 재건축으로 뭔가 과도하게 이득을 본다면 뭐 일부 나눌 수는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세금이 다 그래요. 이 국민이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떼잖아요. 소득세. 그럼 소득세를 왜 뗍니까? 아니, 내가 일한 건데 왜 국가가 떼가? 그 취지가 뭐예요? 아니, 이 국가라는 게 전체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동체를 운영하고 이 공동체를 계속 존속시키려면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돈이 있어요. 그런 건 서로 양해가 되는 취지가 있죠.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제도의 설계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도 설계가. 우리나라는 제초한 역할을 하는 세금이 이미 있어요. 다들 아는 건데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도소득세가 뭐죠? 시세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의 개념은 간단한 겁니다. 집값이 1억이었어요. 근데 2억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그 집이 뭐 달라진 게 있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돈을 번다는 게 소유자의 능력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 주변이 뭔가 뭐 개발이 된다거나 어떤 뭐 호재가 생긴다거나 뭐 지하철이 들어온다거나 뭔가가 다른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집이 뭔가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주변이 바뀌는 거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국가의 정책이나 호재 같은 것들 때문에 개발 계획 같은 것 때문에 바뀌는 거니까 세금을 좀 내라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이 양도소득세의 개념이. 근데 제초안이 뭐라고요? 시세 차익에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럼 양도세는 뭐야? 시세 차익에 부과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야 이게. 자, 재건축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 돈을 많이 벌면은 양도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이 돼가지고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양도세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양도세라는 세금으로 그 논리를 이미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세금을 2번 내냐는 설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제 예측상에는 약간 그냥 추정입니다. 1주택자 있잖아요, 1주택자. 1주택자가 재건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가 좀 있어가지고 그 세금을 온전히 부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1주택자한테도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차이는 있어요. 1주택자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유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가 잘못된 게 이거예요. 좋아, 그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하겠다. 그럼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세금을 누가 내줘? 라는 게 없어요. 세금을 누가 내줘에 대한 설계가 이 법에 없습니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세금입니다. 그럼 그 세금을 누가 낼까요? 세금은 누가 내? 보통 소유자가 내야 되잖아요. 내가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내 집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소유자가 내는 게 아니에요. 조합이 냅니다. 자, 재건축을 했으니까 니네 조합이 돈 벌었지? 그냥 그거를 일부를 환수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에게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조합은 뭐예요? 조합원들의 모임이죠. 그럼 이 조합원들이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자, 개개인의 소유자들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조합이 내는데 그 조합은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원들이 잘 결정을 해가지고 자, 니네 단지는 5천억이야. 5천억 내. 그럼 누가 내요? 그건 조합에서 잘 얘기를 해봐. 이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어때요? 합리적이라는 생각 안 듭니까? 괜찮은데? 어차피 조합이 다 소유자 아니야. 그러니까 뭐 니네끼리 잘 얘기해서 내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문제가 있죠. 조합원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 현재 재건축 조합은 설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되면 준공할 때까지 거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외 조항들이 있죠. 그래서 이 예외 조항으로 집 거래가 돼요. 그러면 아주 단순히 얘기해서 영식이가 있어요. 영식이가 2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얘가 막 재건축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막 재건축이 막 추진이 막 되려고 그래. 그래서 막 가격이 막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2억짜리가 8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영식이는 조합원인데 아직 재건축 안 됐거든요. 근데 이때 팔아버려, 영순이한테. 아니 6억 벌었으니까 됐다라고 하면서 영식이는 나가버립니다, 이 조합에서. 그리고 영순이가 그 조합원의 지위를 이어받아요. 그럼 이 영순이는 8억에 샀잖아요. 근데 얘가 재건축이 됐어. 그래서 이제 10억이 됩니다. 그럼 영순이는 2억을 벌었죠. 근데 조합원은 누구예요? 영순이야. 영식이는 나갔잖아요. 영식이는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식이 입장에서는 6억을 벌었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그 부과 기간은 영식이의 소유 기간도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영순이 입장에서는 난 2억밖에 못 벌었거든요. 근데 8억 원어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내래요. 영순이 보고. 이건 뭔가 설계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영식이한테 얼마를 부과하고 영순이한테 부과를 하든지 왜 영식이는 빠져나갔죠? 왜 영순이는 왜 8억치를 부과받는 거죠? 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 왜? 조합에서 결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영순 씨가 이거 열받는 거예요. 영순 씨가 아니 잠깐만요. 전 2억 벌었어요. 저 2억밖에 안 벌었는데 왜 저한테 지금 세금을 뭐 3억을 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내요? 나 그냥 여기에 새 집에 살고 싶어서 왔는데 아직 판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현금을 갑자기 3억을 어떻게 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정부의 대답은 뭐냐면 그런 거는 조합에서 해결을 해야죠 라는 거예요. 자, 이 조합의 의미가 뭐예요? 아까 말했죠. 소유자들의 집합이다. 자, 그러면 소유자들이 이거에 합의가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봐. 아니 내가 영순 씨예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 김영순입니다. 저는 집 사가지고 2억 벌었는데 양도세도 내야 되는데 갑자기 세금이 뭐 3억이 부과가 됐습니다. 돈은 영식이가 벌고 세금은 영순이인 제가 내죠. 그런데 조합장이 뭐래요? 저희 좀 합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세금 내야 돼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세금 내라는데요. 아니 내가 이걸 합의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좀 화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건축 조합에서 답답하잖아 이거. 우리 지금 세금 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세금이 이게 제대로 된 게 맞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해서 헌법에 위헌 신청을 해요. 이거는 뭔가 헌법에 좀 취지에 안 맞는다. 재산권도 이거 좀 아닌 것 같고 이중과세도 있고 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위헌 신청을 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에 합헌이다 결정을 해버려. 아니다. 이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제도가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내야 돼. 내야 되는데 설계도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자, 21년 현재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왔어요, 조합으로.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합헌이라니까 내겠다 이거예요. 야, 그래, 그럼 내야 되겠네. 어떡하지? 야, 3천억 어떻게 내지? 근데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내라고요? 아까도 말했죠. 정부에서는 조합에서 결정해서 내. 아니요, 저기 조합원들이 지금 합의가 안 됩니다. 이미 떠나간 분들이 많아요. 야, 그러니까 잘 좀 합의를 해봐. 아니 형, 합의가 안 된다고 지금. 세금을 어떻게 내냐고 이거를. 자, 그래서 현재 재건축 조합 54개, 전국의 54개 재건축 조합이 뭉쳤습니다. 아니 이 설계를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내는 건 내더라도 5년 뒤에 좀 내게 해달라. 아니 지금 이거 지금 합의가 전혀 안 됩니다 지금. 아니 조합에서 돈을 내려고 해도 이 의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뭐 어디 그냥 아무나 돈을 그냥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돼. 그러니까 좀 5년을 좀 유예해주고 그 사이에 뭔가 지침을 줘라 이거죠. 법을 바꾸든지.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마 별 느낌 없을 거예요. 아니 뭐 저 부자놈들 뭐 쥐들끼리 뭐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뭐 내가 뭐 신경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제도가 공급 지연의 원인이 돼요. 이미 과거에 추진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해당되는 재건축 단지들한테 지금 고지서가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재건축 아파트들 많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야? 영식이가 얻어 터지는 걸 본 거야. 영식이가 얻어맞고 지금 막 쓰러져 있는 상태를 본 거야. 지금 얘가 막 KO 돼 있어. 그러니까 야, 우리 지금 이거 했다가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돈을 내는 것도 문제인데
돈을 어떻게 내라는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의 이 편이 막 갈라지고 막 의견이 막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거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내가 5억을 어떻게 내냐 하면서 막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아니 지금 이제 재건축을 해가지고 1000세대가 1500세대가 되고 뭐 2000세대가 3000세대로 바뀌어가지고 새 아파트들이 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재건축 말고는 지금 땅이 없으니까. 근데 이 단지들이 버티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가 불확실하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요. 재개발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빌라를 밀어버리든지 낡은 아파트를 밀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건축에서 물량이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재개발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재건축 물량이 나오게 하려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세대수를 더 늘려가지고 추가 분양, 일반 분양이 나와야 돼요. 원래 조합원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한테 파는 물량이 나와줘야 주택 숫자가 늘어나죠. 근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반 분양 받는 분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해당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받는 게 기존 조합원보다 오히려 이득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억울한 거죠. 아니 나는 조합으로 고생 다 했는데 나는 세금 5억 내고 옆에 102호 일반 분양받은 영식이네 부부는 그냥 분양가 상한제로 한 10억 싸게 사서 들어와가지고 재초안도 안 내. 그러니까 101호 사는 내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난 그만큼 돈 번 것도 없는데 몇 년 전에 전 주인이 다 벌고 나갔는데 이런 상황도 꼬이니까 완전 혼돈의 카오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재건축 조합도 답을 찾으려고 해. 어떻게든 그래도 집을 좀 바꾸고 싶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안 되겠다. 1:1 재건축으로 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기존에 집을 되게 그 용적률을 낮게 써서 저층 아파트로 지어놓은 그런 단지들이 많습니다. 이런 단지들 뭐 예를 들어 20평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거를 좀 일반 분양을 많이 늘리면 공사비를 좀 적게 할 수 있는데 안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다. 1:1로 간다. 1000세대를 원래 2000세대로 늘려야 되는데 그냥 1000세대가 그대로 1000세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평형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1:1 재건축입니다. 집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집 크기를 키워버리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공사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 내가. 소유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공사비는 원가로 인정 일부를 받을 수 있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금액이 줄어드니까. 어차피 세금을 낼 거라면 우리 집 공사비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 재건축으로 초양극화가 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 개수를 늘려야지만 이 주택난이 해결이 되는데 그냥 20평대 사는 분들이 40평으로 집을 키워버리는 거야. 한 세대로. 그러니까 집 개수는 똑같은 거죠. 대신 공사비는 많이 내지만. 근데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냐? 어차피 내요. 세금은. 어차피 50% 정도 내야 돼. 그러니까 세금 낼 바에는 우리 집을 키우는 게 낫잖아요. 라는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단지들도 있어요. 어차피 집을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러면 비용을 높이면 재건축 초과이익이 줄어드는 거니까 비용을 높이자. 그럼 비용을 어떻게 높일까? 고급화로 간다. 고급화가 뭐죠? 최근에 아파트들의 커뮤니티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골프장, 수영장은 뭐 이제 기본인 곳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아이스 링크를 넣는다, 극장을 넣는다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뭐 스카이 브릿지를 넣고 뭐 야외 수영장도 넣고 뭐 별의별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비를 비싸게 하자, 조경도 멋지게 하고 자재들도 좀 좋은 거를 쓰자. 어차피 50% 정도는 재초안으로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내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집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지어서 집값을 상승시키는데 돈을 씁시다 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평당 공사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입찰을 할 때 단지들이 점점 더 고급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고급화를 안 해봐야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도 답을 찾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피할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거는 이제 강남이나 뭐 비싼 동네들만 되겠죠. 왜냐면 이제 고급화라는 거를 전국적으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집값이 비싼 동네만 고급화를 하니까. 그러면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급화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동네들은 뭘 합니까? 이 시세 차익을 줄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집값이 안정되는 시기까지 기다리자로 가는 거예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준공하고 10년 전의 가격과 비교하거든요. 이 10년 동안 집값이 안 오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의미가 많이 퇴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상승기 때 재건축을 하면은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냥 안정기 때 유지가 되는 시기에 재건축을 하면은
제초안이 무력화가 된다. 그래서 기다리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18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은 거의 그냥 멈춰 있습니다. 다 대기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단계별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올스탑 상태인 거죠. 근데 문제가 뭐죠? 서울에 낡은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 대상들인데 얘네들이 그냥 스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째? 한 3년 동안. 근데 공급은 부족하고 집도 없잖아요. 지금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조합원들이 이렇게 1대1 재건축이나 고급화로 가거나 이 공급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서민 무주택자들한테 영향을 막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층부에서 이런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밑에 쪽에 영향을 엄청나게 주는 거죠. 아니 초고가 시장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파트가 20억짜리 30억짜리가. 그게 아니다. 그 아파트에 물건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도미노 해보셨죠? 도미노처럼 하나가 넘어져야 옆에가 같이 넘어지잖아요. 근데 다 같이 서 있어. 그러면 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초고가 시장에도 물건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쪽으로 전세든 실거주든 사람들이 이동을 하죠. 그래야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빈집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어딘가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도미노 연쇄 현상을 일으켜야 되는데 멈춰 있다. 그냥 다들 멈춰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해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가장 힘든 분들이 누구예요? 지금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 이런 분들은 지금 집이 새로 필요한 거죠. 근데 기존의 인생 선배들이 다 멈춰 있어. 다 앉아 있어 그냥. 뭔가 빈 의자 없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버스 안에 의자가 하나도 빈 데가 없는 거예요. 다들 그냥 앉아 있어. 어떻게 다음 정거장에 누가 내리나 했는데 안 내려 아무도. 아무도 안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의자는 꽉 차 있고 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죽겠는 거죠. 그리고 신혼부부만 그러겠어요? 영식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부부. 이제 애가 조금 크면 집을 키워가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나도 돈도 모았고 이제 능력도 조금 되니까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갈래니까 거기 다 앉아 있어. 아니 뭐 다른 버스 타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렸다가 다른 버스 갈아타는데 거기 다 앉아 있어. 미치겠는 거죠. 아니 나도 좀 앉아서 가고 싶은데 아무도 안 내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버스가 빈 버스면 제일 좋은 상석에 앉겠죠. 근데 버스에 빈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 제일 구석자리 불편한 그 바퀴 위에 의자라도 비면 앉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자리 따질 때가 아니야. 지금 집 퀄리티를 따지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뭐 하나 괜찮아? 그러면 사러 가.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처음으로 진입하는 분들은 집을 사러 가야지 라고 해서 현장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벙찌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런 아파트가 15억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왜냐? 의자가 없어. 의자가 없어요 지금. 응? 그 뒷바퀴 위에 있는 그 덜컹거리는 거기 의자 하나 빈 거예요 지금. 근데 앉을래 말래 하는 거야. 너 앉기 싫으면 비켜. 뒤에 줄 서 있으니까. 거기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집들도 다 낡았어요. 그래서 지금 낡고 99조에서 아주 위험하게 사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맨날 나오는 단지죠. 여의도에 시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아파트를 지어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971년에 우리도 좀 아파트라는 걸 좀 제대로 지어가지고 공급을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거의 초창기에 지은 겁니다. 그게 아직도 그냥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야 이거는 빨리 재건축하라고 이건 재건축해야 된다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도 아직 한 10몇 년째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 기사여서 그렇고 지금 이제 50년이 넘었죠. 그 50년 된 아파트인데 당연히 배관이 녹슬었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콘크리트가 떨어져요. 그냥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화단에 툭툭 소리가 나는 거야. 뭐야? 가서 보니까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50년 됐으니까 아파트가. 그냥 갈라지고 막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뭐 물 새고 뭐 녹물 나오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언제 재건축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큰 틀에서는 이런 의미예요. 부자들이 왜 돈을 벌게 놔둬야 됩니까? 부자들이 더 부자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막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당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당구. 당구는 3쿠션이 있습니다. 당구 용어에 이제 가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죠? 공을 바로 맞추면 안 되고 쿠션을 하나, 두 개, 세 개를 맞추고 마지막에 공 두 개를 맞추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은 이 3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절로 가. 공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 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쿠션을 맞고 옆에로 갑니다.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근데 2쿠션 맞고 3쿠션도 맞습니다. 근데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조금 지나니까 나한테 공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 정책이다. 바로 안 옵니다. 몇 년 뒤에 오거든요. 그래서 체감될 때는 이미 늦어요. 그리고 지금은 체감이 되는 시기죠. 그래서 지금 안 바꾸잖아요. 그럼 몇 년 뒤에 또 옵니다. 공이 지금 돌고 있다. 조만간 나한테 올 것이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